오셨어요. 아이고, 벌써 그 넥타이를 매셨구랴. 이 양복엔 이 넥타이가 더 어울리는데요. 당신이 미리 골라놓지 않으니까 그렇지. 아이고, 당신도 좀 어떻게 아침마다 내가 넥타이를 골라 매드려요. 당신이 알아서 매고 나가셔야죠. 근데 주성이한테선 연락 왔어? 뭐 주연이 녀석이 편지 띄웠으니까 오겠죠. 뭐 걔가 언제 할아버지 재산날 빠진 적 있어요? 동생들한테선? 글쎄 뭐 못 온다는 연락 없으니까 오겠죠. 뭐. 아빠, 오늘도 저 태워다 주시는 거죠? 그러려고. 근데 이 주연이는 벌써 갔나? 아, 네. 바쁜 일 있다고 또 아침도 못 먹고 나갔어요. 웬 수술이 그렇게도 많은지. 그럼 준비 잘해요. 네. 다녀오리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야, 주원이 너 오늘 일찍 들어와. 네가 좀 얼른 들어와서 거들어줘야 돼. 나 힘이 알았어요, 좀 엄마. 들지. 아이고 형님, 오늘은 제가 조금 늦었어요. 아이, 어디 오늘만인가? 아이, 저 찬장 속에서 어서 저 계란 좀 꺼내가지고 네. 이 명태 전이나 좀 부치게나. 예.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계란은 굳어서 전 부치는 데는 안 좋으니까. 네네, 그러죠. 아이고. 아니 저 고모들은 어떻게 오신다고 연락 왔어요? 못 온다는 연락은 없었으니까 오겠지 뭐. 주성이는요? 아, 걔 언제 할아버지 재산날 잊어버리는 거 봤나? 아휴,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일찍 서둘러 와야만 차가 붐비지 않을 텐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친척들이 다 모이겠네요. 아 참, 주원이 올가을에 시집 간다면서요? 그 대학교 때 사귀던 그 남자하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것저것 준비 중이야. 에이, 저희 오빠들 먼저 장가 보낸 다음에 출가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아이고 형님도 당연히 주원이를 먼저 보내야죠. 그래, 주민이는 언제 학교 끝난다고 하던가? 네, 주민이 오늘 저 시험이래요. 그래서 파하는 대로 곧장 큰 댁으로 오라고 얘기해놨어요. 주민이 그 녀석이 얼른 와야 우리가 좀 일이 수월하고 재밌을 텐데. 그 녀석은 그냥 여자애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사내 녀석이 부엌일에 그렇게 여자애들처럼 관심이 많어. 아, 이것저것 음식 집어먹으면서. 그놈은이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지? 그놈은이 이 속에 무슨 양념이 들어간 거지? 아우, 좀 아주 그 허는 짓을 보면 아주 귀엽다니까. 평소에요. 집에서도 늘 그래요. 아마 외아들이라 딸로로까지 하려고 그러는가 봐요.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 아, 계란 이제 그만 깨고 어서 예. 이거 시작하세요. 어서. 예. 형님 어디 나가십니까? 가방을 보니 집에 가시는 모양이군요. 집에 가세요? 그래, 오늘이 우리 할아버님 제삿날이야. 모처럼 집에 가시는 길에 잘 먹고 푹 쉬었다 오십시오. 그리고 오시는 길에 우리 선량들에게 나눠줄 양복 잊지 마시고요. 그래, 잊지 않으마. 근데 너 요새 너무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 새벽까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을 보면. 그게 뭐 열심히 하는 건가요? 올가을에 3학년 2학기 복학하게 되면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2년밖에 더 있어요. 집이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학교 다닐 동안에 합격 못하면 전 고시 그만두고 취직해야거든요. 그게 뭐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죠. 이거 벌써 쉬는 시간 5분 지났어요. 형님, 그럼 오시는 길에 맛있는 음식 많이 부탁해요.
주성이? 여기서 공부하고 있다는 네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도 여전하구나. 자우장 반갑다. 반갑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옛날에 공부하던 추억이 그리워 다시 와봤어. 아직도 내겐 못다한 미래 남아있나 봐. 고시 때려치운다고 할 땐 서운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결단력엔 박수를 보냈는데. 결단력? 그건 결단력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10년을 일로 매진해서 한 목표를 향해 뛰어왔는데 그 목표를 포기해야 했을 때의 기분 이해할 수 있겠나? 당시에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않았어도 장남으로서 가장이 된 마당에 동생과 어머니를 못 본 채 밑에 동생들한테만 생활을 책임지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관두기를 아주 잘한 것 같아. 자네 같은 수제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판에 나 같은 둔재 어디 꿈이라도 꾸겠어? 소개하지. 집사람과 우리 딸내미세. 인사드려. 고시 공부 같이 하던 친구 최주성 씨. 평소 당신이 자주 말씀하시던 그 수제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직장도 없었던 내게 선뜻 시집 오겠다고 했을 때도 고마웠지만 지금은 저렇게 이쁜 딸까지 낳아주니. 여보. 저 나이만 가봐야 되겠네.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 그럼 천천히들 구경하고 가게나. 그래. 이젠 자주 만나세. 그래. 안녕히 가세요. 가요, 여보. 그 수제분. 여보세요? 아이고, 궁금하세요? 네. 오늘이 아버님 기일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아니, 언제 그렇게 되셨어요? 예. 아이고, 저런. 네. 아이고, 그렇다면 간호 잘 하시고요. 네. 오빠께는 제가 그렇게 전해드릴게요. 미안해 하실 거 없어요. 네. 그럼 저도 한번 찾아뵐게요. 네, 예. 네, 여보세요. 아이고, 작은 고모. 네. 글쎄 방금 큰 고모한테선 좀 못 온다고 전화가 왔었는데요. 작은 고모는? 그래요? 예, 알았어요. 그럼 네네. 오빠께 그렇게 전할게요. 재밌게 다녀오세요. 네. 아버님 제삿날에 어디 놀러 가신단 말이에요? 네? 아니 큰 거모는 왜 못 오신대요? 아니, 저기 사장어른께서 네. 갑자기 허락으로 쓰러지셔서 네. 간호해야 되니까 못 오시겠다 그러고, 작은 거모는요? 작은 고모는 내일이 고모부 회사에서 친선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래요. 그래서 뭐 응원 반장을 맡으셨대나. 그래서 응원용 소를 만들고 연습해야 된대. 셋째 고모는 울산에 사시니까 못 오실 테고요. 하여튼요, 딸들은 시집 보내면 다 필요 없어. 나 자신만 해도 그렇죠. 우리 저 친정아버지 기일하고 시어머니 기일하고 겹쳐서요 한 번도 가뵌 적이 뭐 없으니까는. 이봐요, 젊은이. 젊은이도 고시 공부하시오? 젊은이도 고시 공부하나 봐. 내 말을 척 알아듣는 걸 보니. 내 막내 아들도 법대를 다닌다오. 사시라든가 행시라든가 아무튼 뭐 그런 거 공부한다오. 지금
그 녀석 주려고 김치며 불고기며 가득 채워서 서울로 갖고 간다오. 그 녀석이 고시에 덜컥 합격만 해준다면 동네에서 큰 잔치를 벌일 거요. 고시에 합격을 한다고 해서 다 호강하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 아니야. 모두들 나보고 헛고생한다고 동네에선 빈정거리지만 난 내 아들을 잘 알아.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어머니 이 고생에서 면케해준다고 어릴 때부터 입버릇처럼 해오던 아들인걸. 네 얘긴 잘 들었는데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학자가 많이 나온 집안이었지 그림 그리는 환증에는 없었다. 물론 주소에 네가 그림 솜씨가 있다는 건 잘 알아.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인지 이 아버지도 서열 좀 한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취미지 직업을 삼으려는 건 아니야. 게다가 그림만 그려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 그건 아버지 세대에서나 그렇지 우리 세대가 되면 달라질 거예요. 외국을 보면 화가들이 당당한 예술가로서 존경받을 뿐 아니라 생활도 윤택하게 하고 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서양 나라들의 얘기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요원해. 그리고 남자한텐 직업이 중요한 거야.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로 그 남자와 명예의 인격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게 현실이. 화가 최주성이라고 불리우기보다는 무슨 판사 무슨 검사 최주성이라고 불리우면서 또 그림에도 조예가 깊어서 개인전을 가질 만큼 실력이 있다면 그만큼 너의 인품은 올라가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건 좋다만 직업으로서는 안 된다. 아버지, 그래도 집안에 판사나 의사 하나 있어야 든든한 거야. 주연이는 의대에 보낼 거고 넌 장남이니까 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판사가 돼. 물론 주원이가 아들로만 태어나서도 내 너한테 이렇게 강요하진 않겠다. 아버지의 말이 지금은 불만스럽게 생각되겠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될 거야. 다 어른이 되면 알게 돼. 밤도 늦었는데 이제 그건 내가 공부해야지. 네. 안녕히 주십시오. 큰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어서 와라. 이야, 맛있는 냄새. 제사지 내기 전에 그렇게 몰래 집어먹는 거 아니야. 여보게 주민이 이 녀석이 배가 고픈 모양일세 이 지원 부친 거하고 따로 밥상 하나 차려주게. 아니에요, 큰어머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집어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주성이 형은 언제 와요? 글쎄다 곧 오겠지. 에이, 큰형 보고 싶어서 이렇게 부랴부랴 왔는데. 너는 큰형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더라. 말끝마다 그냥 우리 큰형, 우리 큰형. 좋으니까 좋아하는 거지. 큰어머니, 형이 나 어렸을 때 뭘 한 줄 아세요? 세상의 모든 악을 뿌리 뽑고 이 지구의 질서를 바로잡고 싶거든 법관이 되는 게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그랬어요. 서부 영화에선 정의의 보안관이 악당을 총으로 싸워 소탕한 장면이 많지만 그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보면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해가 오히려 크다고요. 도의와 법으로 악을 다스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악의 구제책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전 그때부터 법관이 되려고 마음먹었어요.
여보세요? 큰형 어디세요? 지금 들어오시는 거죠? 나 큰형 오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조성이니? 네. 여보세요? 애미다. 그래, 지금 도착했니? 네 어머니, 집안에 별거 없으시죠? 그래, 다 무사하다. 그래, 곧바로 들어올 거지? 저 어머니, 용훈이라고 기억나세요? 누구? 고등학교 때 저하고 같이 그림 그리던, 왜 집에도 자주 놀러 왔던 용훈이 말이에요. 응, 그래, 기억난다. 그 친구가 전시회를 갖는다는데 마침 오늘이 그 전시회 날이에요. 거기 들려서 용훈이도 잠깐 만나보고 그리고 집에 들어갈게요. 응, 그래, 그렇게 해. 응, 알았다. 응. 큰형 지금 안 들어오신대요? 응.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쪽으로. 주성이 아니야? 야, 네 동생한테 전시한다고 연락은 했지만은 네가 이렇게 올 줄은 몰랐다. 정말 반갑다. 그래, 주연이가 보낸 편지 보고 알았어. 마침 집에 올 일도 있고 해서 곧바로 들렸어. 근데 귀국 전시회라니? 언제 유학 갔었니? 네 어머니께는 말씀드리고 떠났는데 얘기 안 하신 모양이로구나. 미국에서 5년 동안 공부 좀 하고 왔어. 여기서 대학원 마치고 대학 강사로 출강 좀 하다가 마침 자매 결혼 맺었던 뉴욕 아트 칼리지에서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었지. 나한텐 행운이었었어. 그런데 넌 아직도 고시 공부라면서? 이제 곧 끝낼 시간이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대포 한잔 하는 게 순서지. 아니 저 오늘이 돌아가신 할아버님 제삿날이라 일찍 가봐야 해. 잠깐인데 어때? 집에 전화하고 1시간만 마시자. 귀국해서 보니 모든 게 변했더라. 친구들도 거진 다 결혼해서 학부형이 된 친구들도 있고, 회사에선 모두들 자리 잡아서 중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 이젠 모두 안정된 중년티가 물씬 나. 자, 이리로 가지. 그래도 내가 전시회 갔는다니까 옛 친구들이 많이 다녀갔어. 고등학교 때 미술반 친구였던 용호, 현수, 영진이, 그 전시장 화분들은 거의 다 그 친구들이 가져온 거야. 너 우리들의 학창 시절 기억나니? 불기도 없는 냉방교실에서 꽁꽁 언성 녹이면서 그림 그리던 미술반 시절 말이야. 물론 모두 기억하고 있지. 황홀했던 추억, 가슴 아팠던 추억들. 오후가 되면은 서쪽 작은 창으로부터 한 줄기 햇살이 우리 지하 교실로 들어왔어. 그 빗줄기 속에 움직이는 수많은 먼지들. 그들의 율동은 마치 작은 천사들의 무도회 같았어. 그래, 넌 그 먼지들을 화폭에 담아보겠다고 몸부림쳤었지. 하지만 어디 그게 그렇게 쉽니? 내 눈엔 천사로 보이는데 내 손을 통해서 나타난 먼지는 먼지 그 자체일 뿐이었어. 내겐 손재주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물을 보는 따뜻한 눈과
포용력은 부족했었나 봐. 하지만 넌 너 나름대로 무척 노력했잖아. 그림을 계속했더라면 넌 비구상의 대가가 됐을 텐데 말이야. 너 기억나니? 밤늦게 우리 둘이만 남아서 그림에 열중하고 있느라면 순찰 도시다가 우리 발견하곤 호빵 사주시던 윤 선생님. 장차 우리 화단에 새바람을 일으킬 샛별이라고 격려해 주시던 윤 선생님 말이야. 윤 선생님은 만날 때마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물을 있는 그대로만 그리게 되면 그건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다. 사물을 옮겨 그린 하나의 화폭이 정물화나 사실화라는 이름을 부여받으려면 그 정물의 매력을 발견해야 된다. 매력이란 질감일 수도 있고 양감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형체일 수도 있다. 또한 매력은 발견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리려는 사람이 그 정물에 투여하는 정신과 생명력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이야. 그래. 그런 모든 점에서 넌 윤 선생님의 수제자였어. 네가 법대에 진학하겠다고 미술반에 다신 고개를 내밀지 않았을 때 네가 그리던 자리에 앉아서 이제를 만지작거리던 윤 선생님 모습이 눈에 스니. 넌 몰랐겠지만 몰래 네 아버님도 만나보셨고 너희 가정 형편을 윤 선생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잖아. 네가 법대에 진학하겠다는 게 네 의사가 아닌 걸 아시고 계셨어. 그래서 네 아버님을 만나 설득해 보시려다가 오히려 아버님한테 설득을 당하셨다는 말이 있어. 그 후로는 네가 쓰던 이젤과 화판을 다른 친구들이 꺼내 쓰지 못하도록 창고 깊숙이 넣어두셨지. 전시회 첫날 제일 먼저 오셨다 가셨는데 네 근황을 물어보시더라. 아직도 너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신가 봐. 내일 전시회 끝나는 대로 같이 윤 선생님 댁에 들려보는 게 어때? 무척 반가워하실 텐데. 여보세요? 주원이 누나구나? 나 주민이야. 작은 엄마는 오셨니? 음식 준비 다 됐고? 응, 다 된 거 같아. 누나는 안 들어와? 형들도 안 와서 심심하단 말이야. 잠깐만, 큰어머니 바꿔줄게. 아유, 아니야, 바꾸지 마. 지금 바꾸면 혼나니까. 엄마한텐 지금 곧 들어간다고 전해줘. 주원이지? 야, 주원아. 너 지금 있는 데가 어디야? 오늘이 무슨 날인데 아직 안 들어와? 아, 미안해 엄마. 지금 그이랑 함께 있어요. 아무리 결혼할 사람이라도 그렇지. 너 이번에 시집 가면 이제 할아버지 제사는 마지막 지내는 거 아니야? 아이, 죄송해요. 지금 곧 들어갈게요. 오늘 미팅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실례가 안 된다면 소위 애프터라는 걸 신청해보고 싶은데요.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소위 애프터라는 거 한번 받아들여 볼까요? 네. 자, 가시죠. 네. 야, 주성아, 내일부터 학교 축제인데 여학생 한 명 물색해야지. 야, 지금 짝구하러 항림다방으로 유아여대 악대상하고 미팅하러 가는데 너 같이 안 갈래? 내일 봐.
미안하다. 난 내일부터 독서실에 들어가기로 예약이 돼 있어. 아, 야야, 1학년 때부터 무슨 공부냐? 그리고 지금 안 놀아보면 언제 놀아볼 거니? 어? 야, 임마, 그 파트너 말이야. 보고 싶어라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내가 문을 걸었나? 누구세요? 나야, 빨리 문 열어. 큰어머니, 엄마 누나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주원이 돌아왔습니다. 울고 싶긴 뭐가 울고 싶어. 즐거워 죽겠지. 어서 와서 저 일이나 좀 도와. 알았어요, 엄마. 예준아, 너희 아빠는 아직 안 오셨니? 오늘 웬일이야? 남자들 출석률이 아주 낮구나. 내가 받을게. 여보세요? 오빠야? 알았어. 그렇게 전할게. 아직 아버지도 작은 아버지도 큰 오빠도 안 오셨어. 에휴, 작은 오빠라도 빨리 오세요. 엄마, 작은 오빠 전화인데요. 오늘 갑자기 응급 환자 수술 때문에 좀 늦겠대요. 아이고, 시집 가는 게 저렇게 좋은 모양이지. 이 오빠들도 안 갔는데. 아이, 그럼 큰 오빠는 고시 준비한다고 못 가고, 둘째 오빠는 큰 오빠가 안 가니까 도리 지킨다고 못 가고. 아이, 저까지 가지 말라고요? 전혀 여자니까 더 나이 들기 전에 가야 한다고요. 아, 오빠들 때문에 밀려서 올해 춘추가 28인데. 아이고 그렇게 안달복달 안 하셔도 돼. 그러지 않아도 주성이한테 어울릴 만한 참한 색시감 하나 봐두었으니까. 아유, 엄마. 아이, 지난번처럼 엄마만 혼자 오빠 결혼 상대에 대해 고르시고 서두르시다가 또 아빠가 역정 내시면 어쩌시려고요? 역정이라니? 네, 좌구같이 근무하던 여선생님이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제 앨범에 낀 오빠 사진을 보고 관심을 가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오빠한테 했더니 오빠 뭐 합격이나 해야지 뭘 하며 쑥스러워하는데, 엄만 오빠를 장가를 보내면은 정신적으로 안정도 되고 책임감도 생겨서 좋을 것이라며. 글쎄 엄마 혼자 서두르시다가요. 아빠가 그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봤어요. 공부하는 사람한테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괜히 마음만 싱숭생숭하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냐면서요. 엄마들은 100일 기도나 올리시라지 뭐예요. 만일 그때 주성이 장가 보냈더라면은요, 더 빨리 합격했을지 모르잖아요. 형님 고생도 좀 덜어지고. 아이, 작은 엄마도 참. 아유, 엄마 혼자 겪고 쓰면 됐지. 또 어떤 새색시 가슴 하나 더 멍들게 하시려고요? 너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몰라. 남자가 30이 넘으면 혼자 못 사는 법이야. 주성이도 자기가 저기 거느릴 가족이 있었더라면은 더욱더 분발했을 거 아니야. 아니면은 공부 아예 포기하고 취직을 했었던가. 그러면은 뭐 지금 처지보다 좀 나아졌겠지. 중도 포기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건 오빠 자신도 원치 않는 일이었겠지만 우리 아빠는 더더욱 용납하지 않았을 거요. 인생을 자기 위해서 살지 뭐 아버지 위해서 사니? 아휴, 그러시던 아버지도 이제 많이 변하셨어. 저 주성이 얘기만 나오면은 한숨을 푹푹 쉬시고 잠도 못 주무시는 날이 많어. 아빠께서요? 그래, 아버지도 이제 옛날 아버지가 아니셔. 이제 뭐 나이도 있고 건강도 예전만 못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저 옛날에는 그냥 남이 말은 다 무시한 채로 자기 생각대로만 밀던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라고. 요사이 많이 달라지셨다는 건 느꼈지만. 아이고, 좀 덤벙대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주원이 너도 뭔가 좀 느끼고 있었나 보구나. 아유, 거긴 너희 아버지가 제일 귀여워하시는 건 막내딸 너 아니더냐?
너 시집 가더라도 아버지 잊지 말고 자주자주 찾아뵙고 그래 해. 아유, 그럼요. 제가 누구예요? 위에 두 형제한테는 그렇게 엄하시는 시아버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주부님만 이뻐하시는지 모르시겠어요. 왜 뭐 딸이 하나뿐이니까 그러실지도 모르지. 예. 너 그렇게 만화만 보고 있다가 대학 들어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제 겨우 고1이야. 시험도 끝났겠다. 만화, TV, 소설도 읽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의 폭을 넓혀서 자기 나름대로의 의사를 지니고 있는 사람만이 전인교육에 부합되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야. 지금 난 여기서 큰형을 기다리고 있어. 만나서 할 얘기가 있거든. 아쭈, 말은 잘한다. 그래, 고시도 합격 못하고 저렇게 공부만 한답시고 집에서 돈만 가져가는 형님한테 뭘 그렇게 배울 게 있으십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누나. 형은요, 내 인생의 거울이에요. 형의 실패를 거울 삼아 법대에 진학하게 되면 34살까지 미련하게 공부하지 않을 거고 30살까지만 공부해서 그때까지 합격하면 하고 합격 못하면 내 인생의 진로를 과감하게 바꿀 것. 예, 아서라. 형님처럼 오로지 한 곳만 생각하고 일로 매진해도 어려운 게 고신데 너처럼 벌써부터 새길부터 생각하는 애가 행여 합격하겠다 하겠어? 다 형을 거울 삼아 세운 내 인생의 진로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어머, 오빠인가 보다. 누구세요? 오빠 이제 와? 그래. 아이, 술 냄새. 누구랑 마셨어? 오다가 학교 때 친구 만나서 한잔했다. 아이, 엄마 기다리죠, 빨리. 형 이제 오세요? 주민이도 왔구나. 그럼 수부님이랑 승원이도 오겠구나. 엄마! 아이고 그래 왔구나. 그래 용훈이 만났어? 네. 승원이도 오셨군요. 어머니 승원이도 절 받으시죠. 아예예예. 아이고 절은 무슨 절이냐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 옷 갈아입고 나서 그래. 좀 씻기나 해라. 어서 어서. 그리고 그 수염도 좀 닦고 어서. 형님, 주석이 너무 야였어요. 그 준수하던 얼굴이 반쪽이 됐으니. 형, 저한테 얘기할 시간 좀 주시지 않겠어요? 형하고 상의할 문제가 있어요. 그래? 그게 뭔데? 문과를 지망할 것이냐 이과를 지망할 것이냐 학교에서 써놓으라 그러는데요. 그래, 그럼 넌 어디로 가고 싶니? 저야 물론 법대에 진학하고 싶으니까 문과인데요. 아버지는 둘째 형처럼 의사 되려면 자꾸 이과 가라지 뭐예요. 전요, 형이 옛날 내 어렸을 적 사회 정의를 이루고 지키는 데는 법관이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해서. 내가 뭐라고? 우리 아버지는 형 얘기라면 뭐든지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아빠세요? 엄마, 아빠 오셨어요. 아니, 주성이는 아직 안 왔니? 왔어요. 이제 오세요, 어머니. 그래. 안녕하세요, 큰아버지. 주민이도 왔구나. 그래, 주성이 내 서재로 좀 오너라. 네. 그래, 여름이라 공부하기 힘들지 않니? 건강은 어떠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맑은 산 공기를 마시니까 머리도 맑고 몸도 개운합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보약 지금도 복용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제일 조심할 것은 건강이야.
시험 날짜가 한 달 뒤로 다가왔는데 그래, 공부는 잘 되냐? 네. 죄송합니다, 아버님. 이 나이가 되도록 부모님께 걱정만 끼쳐드리고 있으니. 오늘 변호사 옆에 들렸더니 너희 학교 졸업생들이 눈에 띄더구나. 아마 이번 연수 끝나고 보직을 못 받자 변호사를 개업하겠다고 협회에 등록하러 온 거겠지. 일부는 재판정에 보호자 판사로 앉아있는 것도 봐고. 그럴 때마다 네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프구나. 물론 네 마음만이 하겠냐마는. 난 네가 합격한 그들보다 결코 머리가 나쁘다거나 노력을 덜 했다고는 보지 않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은 운이 닿지 않은 거라고 난 믿는다. 아직은 네가 공직에 나가서는 안 될 내 운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난 가끔 이런 꿈을 꾼단다. 네가 사모관들을 입고 의사화를 머리에 꽂고 말을 타고 와서 호려하는 내 모습을. 아버님. 하지만 괴로워할 거 없다. 아직은 내가 건강하고 너희 어머니 동생들도 잘 있으니까 부담 같은 건 갖지 마라. 아빠 이제 오세요. 당신 오는 것 같으면 좀 일찍 오시면 안 돼요? 큰아주머니 벌써 오셨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며칠 전 장가간 우리 회사 직원이 네. 뭐 집들이를 한다고 해서 거기 좀 들러온다고 늦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형님은 어디 계세요? 나중에 또 얘기하자. 이제 나가서 준비해야지.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주현 씨, 아니 이 시간까지 왜 아직 안 들어갔어? 나도 이제 방금 끝났어. 학회에 발표할 레포트. 수술 끝이다. 기분도 그럴 거고. 내가 술 한잔 살게. 알잖아 오늘은 일찍 들어가 봐야 하는 거. 수술하느라 늦었지만 말이야. 하지만 이런 기분으로 들어가면은 뭔가 끈적끈적한 기분일 거고. 우리 생맥주 집에서 딱 한 잔씩만 해. 그럴까? 그럼 가운 먹고 나올 테니까 입구에서 기다려. 응. 오늘은 토요일. 우리들의 정기적인 데이트 날인데 하지만 영국 속담에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고 했어. 이건 법칙도 아닌데 뭘. 오늘 제삿날이면은 산사에서 공부하신다더니 형님도 오시겠네? 올 거야. 아니 지금쯤 와 있을걸? 근데 그건 왜? 괜히 한번 만나보고 싶어. 사진으로 안 봤어? 나보다 더 잘생기고 키도 큰 거. 그런데 형은 일이 잘 안 풀려. 어렸을 때부터 나보다 더 공부 잘하고 부모 말씀 잘 듣고. 동네 녀석들한테 얻어맞는 상황이 되면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야, 이 녀석들아, 너들 내가 누군지 알아? 수성민학교 학생회장이시며 전교 1등이신 최주성의 동생 최주현이다. 너희들 나 때리면 형한테 일러바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 애들이 슬금슬금 도망쳤어. 재밌어. 더 해봐. 전에다 얘기했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형 얘기 꺼냈지? 말했잖아. 만나보고 싶다고. 우리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내가 주현 씨 집에 가는 것을 아직 떳떳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위대한 최주성 형님 때문이잖아. 꼭 형 때문만은 아니야. 내 마음속 깊은 속에 형을 거역하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이지. 지금 형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나 은주처럼. 다만 운이 닿지 않는 것뿐이야. 글쎄, 난 그렇게 보지 않아. 형님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합격하지 못한 것을 주현 씨네 집에선 운이 안 닿아서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곧이라는 게 운으로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엄마들이 정아씨 떠놓고 백일기 돌리면 다 합격하겠네? 그건 운이 아니라 실력이 모자라서야. 주현 씨도 말했잖아. 형은 머리 좋은 수재고 효자고 건강하다고. 모든 것을 다 갖춘 남자야. 고시란 어려운 것만은 아니거든. 그런데 입문한 지 14년이 넘도록 합격하지 못했다는 것은 실력이 모자란 것 말고 뭐가 더 있겠어? 거기에다가 이유 하나를 더 붙인다면은 위에 열과한 조항 중 효자라는 조건 때문일 거야. 효자기 때문에? 효자니까 부모님 뜻 거역 못하지. 원래 만들기나 그림에 소질이 있었지만 공부 잘한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 뜻에 따라 적성에 안 맞는, 아니 맞을 것 같은 법대에 진학하게 되고. 나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 형이 법대가 아닌 미대에 진학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형이 만들어준 연을 날리면은 가장 빨리 그리고 높이 올라갔다면서? 그리고 썰매도 그랬고. 썰매는 동네 애들 것 중에서 가장 날쌔게 달릴 수 있었어. 무게중심이 기막히게 잡혀 있었거든. 거봐, 주현 씨는 아직도 형님의 옛 손재주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잖아. 그건 형님의 손재주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이고, 미대를 진학했다라면은 두뇌까지 어우러져서 명성을 날리는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는 증거야. 그런데 이제까지 청춘의 낭만도 다 저버리고 공부한답시고 도서관이다 저리다 하는 곳에서만 처박혀있게 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합격이나 통지는 오지 않고 점점 초조하고 불안해져서 좋던 머리는 나빠지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그래도 주현 씨네 형님은 가장이 넉넉하니까 경제적 고통을 받지 않았겠지?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문제점이 무언지 주현 씨를 유시해서 가족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겠다는 점이야. 문제점이라니? 형님이 30살 넘도록 합격하지 못한 것을 한 번쯤은 왜 합격을 못했는지 점검해봤어야 했어. 가족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 원인을 밝혀서 고시를 더 계속해야 했는지 그만둬야 했는지 결정을 내려줬어야 했었어. 하지만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 결론을 형님께 말하지 못했을 거야. 왜냐면 주현 씨네 가족들 모두가 수준 높은 교양을 지니셨기 때문이야. 남의 인생을 노골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지성인이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니까. 설사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말이야. 아니 그 좋은 분석적인 머리로 정신과 나가지고 왜 하필이면 외과를 택했어? 외과라서 다 똑같은 외과나 뭐? 나처럼 미인은 미인을 생산하는 성형외과를 선택한다고. 미인? 그럼 쌍꺼풀 수술만 해도 그 사람 인상에서 풍기는 게 지적인 분위기인가 화려한 분위기인가 아니면 둥근형인가 삼각형인가 등등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라인을 그려주는 거라고. 일반 정형외과처럼 째고 봉합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잘 알면서 그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 미인. 나머지 얘기 내일 하고 그만 마시고 일어나자. 응. 참. 하지만 오늘은 집까지 못 데려다줘. 형님, 이 주성이 나이 34인데 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뭐 본인이 다 생각이 있겠지. 에휴, 그나저나 10년을 하루같이 이 공부만 한답시고 앉아있기만 하니 오죽이나 답답하겠어요. 제 친구들은 아이들이 벌써 국민학교를 들어가고 사회에서는 부장이다 뭐다 한참 벌벌 뛰는 아이들인데, 아시겠지만은 우리 회사 사장님이 그 회장으로 다 물러나고 그 큰아드님이 사장으로 다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나이가 우리 주성이하고 동갑이에요. 누구는 그 나이에 대기업 사장이 되고 누구는 아직도 아버지한테 용돈을 타 쓰는 형편이니 그 혜연의 주성이 듣는 데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말을 안 하고 있어도 자신을 얼마나 답답하겠나. 그건 다 형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주성이 마음 상할 것만 염려해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게 오늘을 만들었다고 봐요. 오히려 말을 꺼내가지고 이 마음도 상하게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래야 더 강해지고 잘 되는 건데 너무 감싸기만 하셨어요. 아니면 애초에 주성이 원하는 대로 미대에 보냈더라면은 지금쯤 불란서 유학 갔다
미술 박사 학위쯤 따가지고 와서 학교 교수가 됐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걔는 워낙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림만 잘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 이론과 실력을 겸비한 화가 교수가 됐을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랬으면 지금쯤 형님이 마음고생도 안 하시고 좀 좋았겠습니까? 그땐 그렇지가 않았지. 허기사 그땐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몰랐겠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 주민이 이 녀석한테 생겼어요. 이놈은 꼭 법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주연이 뭐냥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아버지, 대신 전요 그냥처럼 그렇게 무계획하게 공부하진 않을 거예요. 의대 가서 시체해부하는 것보단 육법전서 들여다보는 게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제 머리에 맞는단 말이에요. 큰아버지, 제 생각이 옳다고 아버지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어떤 걸 가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돼도 자신을 원망하지 남을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여보, 이거 밤 다 깎았는데 더 깎을 거 없나? 네, 다 됐으면 여기도 다 됐으니까 진설하세요. 그래. 자, 아이고, 우리 주성이 수영 깎으니까 아주 인물 홀하다. 그래. 어서 네 방에 가서 양복으로 갈아입고 와. 네. 예, 주민아, 밤 다 깠으면 말이야. 접시다 담고 주방에 있는 음식 안방에 좀 날라다 주지 않을래? 예, 가서 도와드려. 뒤지 오빠가 봐요. 제가 나가볼게요. 왜 이렇게 늦게 와? 수술이 갑자기 있는데다가 보다가 한 잔 걸쳤다 막내. 아빠 기다리지, 빨리 들어가. 엄마. 다녔습니다. 네, 이제 오니? 미안합니다. 어디 계시죠? 제 방에서 지금 옷 갈아입고 있다. 너도 얼른 들어가서 좀 씻고 와. 어? 네. 너희들도 이제는 제상 차리는 방법을 알아둘 때가 된 것 같다. 앞으로 너희들의 조상들을 모셔야 될 테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익혀두는 게 좋아. 맨 앞줄은 과일이나 과자류를 갖다가 홍동백서의 순으로, 그러니까 붉은 것은 왼쪽으로 그리고 흰 것은 오른쪽으로. 그 다음 줄은 나물 종류를 놓고, 그리고 그 다음은 육타이나 채소류, 그러니까 만두타이나 생선탕 등 탕류를 놓고, 그 다음 줄은 고기나 전 종류를 놓는데 말이다. 자, 이제 음복하자. 조상에게 바치는 음식은 먹어야 복이 된다니까. 원래 이 제사는 자정에 나무서 지내는 게 원칙인데 요즘 뭐 귀신도 신식이니까. 올 봄엔 우리 주원이 애기가 시집을 간다면서? 작은 아버진 저 맨날 애기로만 보시더라. 나야 네가 항상 애기로만 보이지. 빨간 이복 머리에 걸고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게 아직도 눈에 후오는데 벌써 시집갈 나이가 됐으니 말이야. 근데 그 사유될 녀석이 동갑내기라며 그 뭐 어려비지 않아? 네, 그런 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대 사람이란 점에서 호흡이 일치하거든요. 아이고, 오늘 또 못 만나셔서 내일 또 데이트 하시겠구만. 아유, 그럼요. 저 엄마, 저 내일 그이랑 관악산에 올라가기로 했거든요. 김밥 좀 싸주세요. 산에선 밥해 먹는 게 재밌는데 뭐하러 김밥은? 버누랑 코펠이랑 넣어가지고 가려면 무겁잖아. 배 나간 네가 매냐 남자가 매지? 남편 될 사람이라고 벌써부터 봐주기는. 작은 아버지. 그래도 우리 주원이 참 기특한 건 있어요. 그래도 첫 번째 미팅에서 만난 사람하고 이렇게 쭉 결혼까지 하게 됐으니 말이에요. 아유, 지금이나 이러시죠? 처음엔 못 만나게 하려고 해방까지 놓으셨던 분이라고요. 부모 마음은 다 그런 거야. 자기 애들이 다 어려우니까. 철들도 안 나서 그냥 교제들을 하니까 그렇지. 맞아. 누나는 오래 사귀었다면서 왜 이렇게 뜬들이다 결혼해? 25 안 넘기고 결혼했으면 노처녀 소리 안 듣고 좋잖아. 그건 네 매형 될 사람이 자기 자립할 때까지 기다려서 결혼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거야. 군대 갔다 와야지, 또 대학 마쳐야지. 그러다가 보니까 덕분에 나만 노처녀 돼버렸지만.
빨리빨리 먹고 상 치우자. 예. 그리고 저 규민이는 바둑판 준비하고. 예. 큰오빠 얼굴 보니까 안 됐어요. 항상 자신만만 했었는데. 지 자신이 얼마나 한심스러워 보였겠냐. 공부한답시고 그 나이에 즐길 수 있는 모든 거 다 그냥 합격 뒤로 미루면서까지 공부에만 전념을 했는데 성과는 없으니. 그런데 제가 괜히 들떠서 오빠 앞에서 자랑만 했으니 오빠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이젠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그만 들어가 봐야지. 예, 가봐야죠. 아 여보, 아직 안 끝났어? 아니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끝나요. 물기만 닦으면 되니까는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됐어요, 알았어요. 아버지, 나 여기서 형이랑 자고 가면 안 돼요? 형이랑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안 돼. 너 월요일날 시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시험 오늘로 끝났어요. 아, 그냥 공부만 하다 모처럼 집에 가는데 오늘이라도 푹 쉬어야지. 네가 귀찮게 해서 해두겠어? 아, 내일 다시 오면 되지 않아? 아, 이제 주소이는 언제 간대요? 예, 아마 내일 오후쯤 갈 거예요. 여보 알아. 내일 다시 와서 만나. 응? 동서, 여기 떡하고 좋은 몇 좀 넣었으니까 가져가서 먹어. 아이고 잘 먹겠어요. 네. 가져왔습니다. 자, 들어 주무세요. 예. 아니 준석이는 저 장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내다보지도 않니? 아이고 내버려 두세요.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너희들도 잘 자거라. 네. 그래 들어와. 내버려둬라. 어둠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옛날 생각하고 있었구나. 형이 옛날 그림 다시 들춰보는 거 오늘 처음이야. 오는 길에 용훈이 만났다. 개인전을 하더구나. 그 형한테서 병원으로 연락 왔더랬어. 형 연락되느냐고. 형하고 제일 친했잖아.
항상 같이 그림 그렸고 스케치 여행도 같이 다녔고 밤늦게 형네 학교 미술반에 들러 커피 얻어 마셨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해. 통금 있을 땐 11시까지 그림들을 그렸으니 형이 뭐 집이라도 가까웠지만 용훈 형네 좀 꽤 멀었잖아. 그래서 늦었을 땐 내가 못 그리고 돌아오는 날이 많았지. 그런 날들이면 이 집에 와서 여기 이 스케치북에다가 낙서를 하곤 했어. 형의 재능이 워낙 뛰어나서 자랑 한 번 못 해본 나지만 실은 나도 그림에 꽤 소질이 있었어. 교내에서뿐 아니라 학교에서 실시한 미술대회에서도 입상한 경력이 있었지. 하지만 어머니에게도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 탁월한 실력의 형도 미대에 진학하지 못하도록 그토록 결사반대 하셨는데 아마 나까지 그림길에 갔다 하면 졸도하셨을 거야. 하지만 그 그린 솜씨 때문에 난 우리과에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됐어. 수술 부위가 피 때문에 가려져 칼라 사진으로도 식별이 안 될 때 직접 인체 세부도를 그려서 기록해두는 일을 하니까. 저 실은 형한테 오늘 심각하고 어려운 얘기 하려고 들렸어. 그래? 뭔데? 주원이 시집 가고 나면 나도 결혼했으면 해. 형을 젖히고 먼저 가고 싶진 않지만 그의 나이가 많아. 주원이랑 동갑인 28이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레지던트인데 예쁘고 아주 똑똑해. 형한테 이런 말 하게 된 거 정말 미안해. 하지만 결국은 알게 될 거고 부모님한테 허락받는 것보다 형한테 먼저 동의를 구하고 싶었어. 진심이야. 그 애가 형 좀 만나고 싶어해. 만나면 항상 형 얘기만 하기 때문인가 봐. 그리고 어머니도 자꾸 다리 아프시다 허리 아프시다 그러시는데 며느리라도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좀 밝아지지 않겠어? 형, 이런 말 하게 된 날 이해해줘. 그럼 자, 피곤할 텐데. 난 내일 응급실 당직이야. 이제는 우리 주성이도 30하고도 반이 넘었어요. 공부도 공부지만 주연이도 상대가 있는 모양이던데 저러고 있는 저희 형 때문에 결혼하겠다는 소리도 못하고 있는 눈치예요. 그렇게도 공들여 공부했건만 안 되는 걸 보면은 이제는 그만두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보다 못했던 동생도 의사 대접을 받는데 학벌 좋고 머리 좋고 잘생긴 우리 주성이가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지 내가 아주 주성이 생각만 하면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다 지나간 일이요. 나도 재판장에 나설 때마다 우리 주성이 또래 전문 판사들을 보면 그의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파요. 그렇다면 여보, 이제라도 당신이 얘기해서 고시 공부 그만두라고 합시다. 그까짓 판사가 뭐고 고시가 다 뭐래요. 저렇게 잘생기고 똑똑한 내 아들이 어쩌다가 저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도 없어져 버린 걸 보면은 당신이 취직하라고 종용을 해봐요. 그 실력이면 어딘들 가서 뭔들 못하겠어요. 이제 시험 봐서 직장 구할 나이도 지났어.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와서 고시 공부 그만두라고 취직하라고 권할 입장이 어디 돼요? 당신이 매듭을 지었으니까 당신이 풀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소리 좀 낮춰요. 애들 깨겠어. 아유, 이게 난 또 내일 친구 아들 녀석 장가 가는데 줄에서 대전까지 가야 되니까 잠 좀 자둡시다. 응? 네, 오늘의 드라마는 결국 칼 한 자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칼을 뽑은 지 14년 아직도 내리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속 칼을 들고 있으면서 목표물을 내리치려고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칼을 다시 칼집에 꽂을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나이기 때문에 34세의 사나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 선생님 드라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게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족 전체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 아버지의 문제고 어머니의 문제고 물론 주성이의 문제죠. 가장 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 전체로 다 파급돼 가지고 동생들의 또 문제고 이게 한꺼번에 어울린 이런 문제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 같아요. 이제 이런 가정들이 꼭 이와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많을 것 같아요. 3남매를 모두 대학에 보냈다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으로 보았습니다. 거기 학생들이라든지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가정인데 다만 한 사람이 지금 불행에 빠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모두 공동의 노력으로 구제 또는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인지하기는 해도 엄마의 역할이 너무 약화되어 있지 않은가. 엄마가 좀 더 강한 주도권을 갖는 현대 사회의 가정이 돼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인 줄 알고 밤새 두들겼는데 정작 그 아침이 밝고 보니까 이 문이 아니라 이 절벽 같은 어떤 담이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옷이가 아니길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이 아니길 다행이다. 옷이 집안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방청객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신지 한번 여쭤보죠. 부모가 이 주성이에게 법대를 가라고 한 거는 무리였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부를 못해서도 법대를 가라고 권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부를 못했으면 법대를 가라고 부모가 권하지 않았겠죠. 지금 이 드라마상에서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법대를 권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렇다면 부모님 의견에 무리도 없었죠, 처음에는? 무리는 없었는데 지금 이 현사에서요. 이 부모의 마음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또 인간의 생각은 또 무한대잖아요. 무한대기 때문에 나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지만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부모의 소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상에서의 부모의 입장은 내 자식이 남보다 잘 되기를 바라서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 엄마의 입장이 이 사회에서 엄마의 교육열이 아빠보다 더 높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의 입장은 아버지 입장에만 따라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은데 엄마의 그 입장이 좀 올바로 주관이 섰으면은 이 아들의 입장이 이 길이 좀 바뀌어졌을지도 모르지 않을까. 네. 결국은 14년 동안 고시에 낙방한 거는 부모님이 자기를 강제로 시켰다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안 한 것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글쎄요, 열심히 안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수재고 부모님께서는 수재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법계를 가라고 권했는데 아마 남자가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좀 더 노력을 했으면은 14년이라는 그 기간을 끌지 않고도 빠른 시에 자기가 거기 원하는 데를 또 엄마 부모가 바라는 것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집안의 문제는 말입니다. 동생들 둘이 혼기에 들어서 가지고 형을 추월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보시기에 고시에 14년 매달리는 것하고 결혼하고 긴 인생으로 볼 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요. 긴 인생을 놓고 볼 적에? 근데 부모가 원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특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랜 기간이 걸려도요. 계속 싸워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34세면 아직 뭐 늙은 나이는 아니다 이거죠. 네. 네. 학교에 다니고 계세요? 예. 무슨 과 하고 있어요? 행정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행정학과 다니기를 소망해서 들어갔습니까? 소망은 아니고 거의 타율에 가깝게 들어갔습니다. 타이에 가깝게. 예. 부모님. 예. 부모님 생각은 꼭 자식을 명문대에 보내겠다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상당히 방황하고 이랬던
없다는 얘기 같은데요. 예. 만약에 부모님께서 그 대학에 들어가라 또 행정과로 가라 하고 진로를 잡아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물론 그거야 제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제가 제 자신의 대학 생활에 그렇게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제가 결정한 것이 부모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제가 따른 거지만 결국 주체는 나니까 지금도 그 당시의 생각만 하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실도 그렇게 나 자신인데 그렇게 만족스러운 게 아니니까 상당히 네. 그렇습니다. 학교 다니고 계세요? 네. 무슨 과 하고 있습니까? 생활미술과 전공이요. 지금 괴로운 일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네,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그림을 그려왔고요. 또 집에서 또 협력을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일반적으로 그 결혼의 조건이다 걸 적에는 여성들이 어느 쪽을 택하는 것 같아요? 그건 물론 변호사나 의사 쪽이 되겠죠. 네, 그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의사가 요즘 좀 인기 있는 남자 거기 신랑 후보에 속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남자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요. 학교 다니세요? 네. 무슨 과? 생활미술과요. 생활미술과요. 네. 결혼 조건 물어봐도 됩니까? 중매일 경우? 글쎄 일단은 품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말하는 그 직업이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요? 일단 사랑이 있어야 되니까요. 사랑이 있어야 되니까. 우선이니까. 그러면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주성이라는 청년, 미수라는 청년 아닙니까? 그 네. 친구의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한 태도도 마음에 드세요? 글쎄 약간 줏대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부모님의 의견도 뜻이지만요. 진짜로 나중에 자기가 또 늙어서도 진짜 내가 부모님을 위한 길이 무엇이었나를 생각할 적에 아마도 계속 그 고시 공부를 했더라면요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미술로 네. 방향 전환을 하라고. 네, 자기 권하고. 인생은 자기 거니까. 네. 선생님 지금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지금 문제가 이 친구한테 주성이라는 친구한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시 공부를 그만두고 미술 쪽으로 가면 어떠리라고 보십니까? 저 상태에서는 미술 쪽으로 가도 안 돼요. 예. 가도 안 됩니까? 네, 가도 안 되고. 그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이제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가령 결혼 생활한다. 당신과 나 아내와 남편이 산다 하면은 그 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6명이 산다고 말을 합니다. 6명이 산다 하니까 한 집안에 무슨 6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 집안 참 이상한 집안이다 할런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기가 있고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자기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컨트롤하는 참 부모로서의 부모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속에는 나를 통해서 둘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아하게 커야 할 텐데 주성이는 어렸을 때 말 잘 듣는 아이로 그만 그렇게 되고 나이만 35살 먹었지 아직도 3살, 4살짜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모습이 크질 않고 몸만 커버리고 말았어요. 또 바꿔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0살, 60살 됐다고 해서 다 어른이 된 건 아닙니다. 네. 어릴 때 하는 짓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로 옷을 색색으로 입혀져 가지고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대부분 철이 안 들었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것에 네.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성이가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다. 효도가 있다. 착한 자식이다 할런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그 의미를 조금 달리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말을 잘 들었다 하는 것은 그 찬성이나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어머니 말을 아버지 말을 대로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 말을 잘 들었을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법제오계와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뜻은 이러합니다. 저는 결정을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좀 이 얘기가 됐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생각하듯은 아버지가 지금 정작 지금 변호사 생활 해보니까 너 괜찮아. 이거 더 넌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그러니까 군스럽이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 지금의 경우는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 핑계 댈 수 없어요. 이제는. 35살 먹었으면 이제 어른이 돼야죠. 네. 이 선생님 보시기에는 지금 선생님 말씀은 본인 책임이라고 그러시는데 부모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부모에게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와서 현상을 딱 놓고 이야기하니까 선생님 말씀은 그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무가 이렇게 나와서 쭉쭉 뻗어 커야 될 텐데 그걸 무슨 정원사가 가위로 자르고 그걸 빗으로 메고 그러고서는 정원사들이 좋아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가꾼 거라. 그런데 그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그 나무는 참 비참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꽃을 여기다 끼워져 놨는데 우리는 참 멋있죠 이게. 꽃이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 꽃 보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꽃을 꺾은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건 또 아버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누구냐는 것 따져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네. 신선생님, 이 둘째 아들을 보면 말이죠. 큰 아들은 아버지가 그림하는 거를 법대로 가라고 해서 실패했다 이런 얘기인데 둘째 아들은 그림을 잘 그리는데도 의대에 가서 실패 안 하고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부모 탓입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에 진학할 때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역시 본인보다는 부모가 그 본인에 대한 장래 진로를 잘 판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그것과 또 그 의사가 된다는 것이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의견이 물론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부모님이 오랫동안 길러왔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죠. 아까 그 오 선생님한테 말씀하셨던 얘기 가운데 이 학생이 이제 새로이 미술을 시작하면은 성공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오 선생님은 할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영감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 소질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 예술이라는 게 아주 그 대기만성 쪽입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그 자체도 이 객관적으로 남이 봐서 그림이 어느 정도 잘 됐다느냐 하는 걸 따질 수는 없거든요. 특히 음악이나 미술 같은 건 더욱이 그런데 적어도 죽은 다음에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공이니까 결국은 저는 빨리 바꿔서 이 새로운 인생을 정말 신나게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나지 않는 건 재미없으니까요. 지금 신 선생님 말씀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아버지 생각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문에 법관 하나 의사 하나 나와야 되지 않느냐. 뭐 괜찮죠. 네, 그런 그 생각. 가치관의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것도 괜찮죠. 왜냐하면 자식이 한 5, 6쯤 있다면은 그 여러 가지 적성에 따라서 있으면 좋은데 자, 그렇지 못할 때 저런 경우는 지금 저 친구가 과연 미술 계통으로 꼭 그렇게 우리가 미술이냐 법이냐 따진다고 하면은 미술 계통으로 가서 괜찮게 되겠느냐 이를테면 도저히 나는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법과 대학에 졸업을 하고 14년 동안이나 그 갇혀 있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아를 발견한다면은 아마도 아주 강한 나무로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은 자기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든지 대학 진학할 때 그 원서를 쓰면은 먼저 물론 부모님의 의견도 중요시 여기지만은 가장 중요시하는 게 과연 무엇을 신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성공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둘은 말씀 다 맞는 것 같은데 둘이 다 맞는 얘기죠. 문제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 선생님 말씀 맞는 거고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신나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양쪽이 다 맞다고 그러시면 어떡하죠? 다 맞는데 다 틀려요 또 보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느냐 신나게 할 수 있냐 이게 이 상황에서 오 선생님 그걸 본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못한다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런 얘기고 이쪽은 부모님 그 부모님 뜻도 맞고 사실 어떤 가정에서는 대를 잇거든요. 나는 어느 과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노벨상을 받으려면은 3대를 이어야 노벨상이 받아진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한 2대까지는 됐대요.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애들이 3대를 잘만 이어주면은 된다는 겁니다. 학문이란 그렇대요. 그런 쪽에서 볼 적에는 아버지가 섭섭한 건 그겁니다. 그러나 섭섭하신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런 아이로 키우질 못했어요. 그 왜 그러냐?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우리는 법률 상식이 무식합니다.
우리는 의학 상식이 무식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의학에는 유식합니다. 그러나 법률이 무식하죠. 변호사나 말이죠. 법관, 판사 한 사람 자기 말씀으로는요. 지방 판사 아무개 이러면 사회에서 좀 알아주고 유식한 척하는데 전혀 심리적인 면에서는 무지했던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녀의 성격이나 심리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걸 모르고 선생님 계십니다. 교육에 대해서 모르시는 겁니다. 그 양반은 법을 판결은 잘하는데 그러면 그걸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잘 모르니까 학교 선생님하고도 잘 의논했고 그다음에 본인 얘기도 잘 들었고 또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잘 의논해서 했더라면은 참 대도 이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주성이 아버지가 무지했다고 그러셨는데요. 무지하지요 그쪽에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타려면 아버지들이 많이 무지해져야 되겠네요. 대를 그런데 잇고 하려면. 노벨상을 타는 가정의 아버지가 무지하지 않거든요. 한 번도 우리나라 내 실례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물리학 회장 하시는 분 이런 분이 얘기가 말이죠. 그런 분 말씀은 그래요. 대학 교수고 그런데 자기 자식들한테 가정교육을 한 적이 없다 이런 말 표현을 하거든요. 그 한 적이 없다는 게 재미있는 겁니다. 아내는 했거든. 근데 부모가 아무 소리 안 할 때 공부하라는 소리도 안 하고 너 어느 과로 가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가 날마다 들어와서 책 보고 맨날 그거 자기는 취미에 재미있어서 일을 하니까 어린아이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동일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존경하게 되면 따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아무리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아이들이 존경하지 않으면 안 따릅니다. 목사님 아들이 딴짓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존경하는데 자기 자녀가 존경 않는 수가 있어요. 않는데 왜 않느냐? 학문적인 수준이나 이것 때문에 않는 게 아닙니다. 성격상의 트러블 때문에 않는 거예요. 이 부모가 말씀이죠. 무조건 아이를 사랑한다, 자식을 귀한다. 그 부담도 내가 어떻게 진실로 살아간다는 그냥 보여주면은 그렇죠. 참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모란 것은 참고서죠. 그야말로 교과서 참고서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말하자면 너를 낳아준 너의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다든지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실제로 보여줘야지 이 녀석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잘한다. 요즘 세상이 이러니까 전자를 해라. 이렇게 하고 큰일 나죠. 이게 요즘에 다 전자가 인기 학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게요? 글 써먹고 사는 사람은 큰일 나게도 이래.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내가 집에 가서 무슨 책을 읽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는 무슨 책을 읽고 있고 어머니를 보니까 이런 책을 읽고 있고 아니 그럼 나는 이런 책 읽어야 되겠고 무언가는 그런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버지처럼 거기 아버지가 그래 나오잖아. 야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판사나 변호사쯤 되면은 앞으로 괜찮을 것 같고 해봐. 너 머리 있으니까 될 거야. 하는 정도로 해가지고는 아이에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여쭤봅시다. 드라마 속에 주성이가 고등고시를 한 몇 년 더 해서 합격을 하면 그건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성공은 역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느끼느냐도 문제지만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정받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네, 사회적으로 남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 봐줄 수 있는 것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성이라는 사람한테 고등고시 계속 하라고 권하고 싶으십니까? 그림하라고 권하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14년 동안 공부를 하셨는데요. 길다면 참 긴 세월인데 34세의 나이는 결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청춘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꿈을 꼭 이뤘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자녀들 있으시죠? 네. 장차 진학 문제가 나올 적에 영 부모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는 부모의 소망이고 바람이니까 네. 좋은 길로 인도해서 가고 그 길로 가면은 다행이지만은 자기가 진짜 적성이 안 맞다고 생각할 경우에 자기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아들이건 딸이건 하고자 하는 일을 뒷바라지 해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분은 애들 뜻대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봐서 아무리 따져도 애들이 가려고자 하는 거는 자기 적성이 아니라 자기 희망이고 할 적에 그때는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식이 꼭 희망하는 과가 있다면은 저는 그 자식이 희망하는 과를 밀어주고 싶어요.
앞에서 성공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 뛰어나게 활동을 한다면은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네. 학교 다니고 있죠? 예. 무슨 과 하고 있어요? 사학과입니다. 네. 주변에서 말이죠. 예. 자기 과를 잘못 선택했거나 예. 진로를 잘못 선택해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하는 사람 봤습니다. 예, 많이 봤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대개 대학을 다니다가 적성에 안 맞으면 대부분이 다시 나오고 다시 과를 선택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게 옳다고 보고. 그러니까 도중에 전공을 바꿨다 이거죠. 예. 그러면 주성이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사람도 웬만하면 바꿨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혼 상대자가 나타났는데 부모님이 반대하면 어떡합니까? 저에게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이상도 맞지 않고 어떤 하나의 그냥 보기 좋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겠다 그랬을 때 부모님께서 반대하신다면은 그것도 생각해볼 우려가 있지만은 저에게 확신이 있고 꼭 저 사람이다 생각했을 때는 부모님이 반대하실 때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공통점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질문을 뒤로 다시 돌려가지고요. 그럼 학교 들어갈 적에 네. 부모님하고 의사가 잘 맞았습니까? 저는 체육학과를 다니거든요. 맨 처음에는 체육학과를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운동을 조금 하긴 했었는데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언젠가 부르셔서 넌 체육학과를 가는 게 좋겠다 말씀하셨을 때 처음 며칠 동안은 너무나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체육의 개념밖에 저한테는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에게 어떤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당장 닥쳐진 학력고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체육학과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1년간은 많은 방황을 했지만은 제가 무지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체육학과 딱 들어와서 여러 방면으로 또 있고 제가 좋아하는 방면이 각 학과에는 여러 방면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방면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또 자기에 대한 자아의식이나 자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남자 30대, 20대 후반이라 그래도 좋고 젊은 판사하고 젊은 화가하고 어느 쪽이 더 멋있어요? 젊은 판사? 젊은 판사 쪽이요? 네. 친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다른 친구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주성이를 따르는 그 조카 동생, 그 동생한테 한 그 주성이의 말, 그 말에서 판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참 멋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방송하기 위해서 신문을 뒤적거리다 보니까 미혼 여성들에 대한 결혼관 조사 같은 게 나왔어요. 근데 판사 비롯해서 검사, 법관들은 상당히 높은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데 화가는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물론 경제적인 사정이 크게 작용을 했겠죠. 그렇게 보시죠? 네. 이 선생님 지금 들으셨겠지만 이 사회가 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또 다른 자료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 전인데 난 확실히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한때 또 판사가 결혼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하는 대학생들 보고가 있었는데 그런 거 없었습니까? 있었죠. 예. 아주 판사라면 결혼 않겠다. 그래서 판사가 아주 시세가 폭락이구나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진대요. 그래서 아버지 세대의 생각일 때 그래서 집안에 판사 하나 의사 하나는 있어야 된다 하는 건 아버지 생각입니다. 그거는 과거 참 우리가 못 먹었을 때 또는 남의 침략에 의해서 권리를 못 찾았을 때 이런 때에 그런 것이 꼭 필요했죠. 근데 앞으로 2000년대에 가서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되면 이 아이들이 지금 예를 들어 지금 고3짜리라고 한다면 고3짜리가 1999년인가 이때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나이입니다. 그때를 생각해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해야지 과거 지향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여기 젊은이들 와 있지만 미래를 생각합니다. 젊은이들 얘기에 나는 어떤 면에서
실망스럽게 어떤 한 분이 다 대변한 건 아니겠지만 판사가 좋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 화가 멋있다고 대답이 나오는 애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신랑 가면 화가이자 법률 가면 더 좋죠. 아유, 그렇게도 되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존경한다고 하는 건 앞으로 사회는 각 직업이 다 존경받아야 옳지만 받게 됩니다.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각 분야. 그리고 우리가 부모들의 역할을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면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청자분도 그렇고 방청석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런데 참 애들 요새 애들 다루기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거든요. 그냥. 근데 부모들은 말이죠. 부모들은 그 애들 적성보다는 걔가 장래에 뭐가 됐으면 하는 미래상부터 정해놓고 미래 희망부터 정해놓고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진학지도 오시면서 뭐 요즘도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저희들 이렇게 이제 교직은 사실은 전문직입니다. 이걸 잘 모르셔서 의사 선생님들은 막 글씨 이렇게 쓰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중학교 선생님들은 부모들이 알기 쉽도록 똑바로 글씨를 쓰니까 전문직이 아닌 걸로 하시는데 교사야말로 진짜 전문직이거든요. 적성검사라는 걸 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아이가 어떻게 적성이 나왔는지 어느 방면으로 가는지를 충분히 전문적으로 고찰해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진로 지도를 하니까 교사와 상의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학교도 학생도 이렇게 만나보는 부모님들이 교육에 역시 성공을 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식이 앞으로 이렇게 출세를 해서 나를 노후에 이렇게 해주겠다 또는 우리 가문을 이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재미 성장해가는 과정을 바라보는 재미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드라마하고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진학지도 사례 있죠. 저도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선생을 아주 한 20여 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실제로 그 법과대학에 들어갔다가 그 적성에 맞지 않아서 한의대로 가가지고 한의학을 한 사람이 있고 여기 사학과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역사예요. 국사 전공인데 기계공학과를 들어간 학생이 그 역사 선생님을 하겠다고 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다시 시작한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절대로 인생은 늦는 법이 없어요. 아무 때나 시작을 해도. 그러니까 34세 아니라 50세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 말이죠. 오 선생님 이제 문학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 부모님들이 찬성하신 거예요? 아이고 안 되죠 그때는. 그때 저들로 진짜로 법대로 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장차 나와서 군수가 되든지 판검사가 되든지 그렇게 돼야 되죠. 이 문학한다니까 미친놈 소리 들었죠. 그거 다 발골모 죽는 짓을 왜 하느냐. 그게 나중에 기자 생활하다니까 무슨 놈이 기자를 하느냐고 야단 났었죠. 그래서 대학을 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전대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시니까 부모님 뜻을 제가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쟤도 잘했고 그랬죠. 둘 다 이겼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윤 선생님 경우는 어떠세요? 부모님 뜻하고 본인의 희망하고. 우리 부모님의 경우는 참 한 번도 공부하라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워낙 잘하셨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제가 사실은 공부할 때 그냥 1등만 쭉 하니까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부모가 만든 거죠. 부모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저희는 청층으로 형들이 있었는데 어릴 때 이렇게 잠을 깨보면 형들이 공부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잘한다고만 했지 잘못한 거 얘기 안 하니까. 진로 문제로 심리학하셨잖아요. 부모님께서 반대하시거나 이런 일은 그건 없었네요. 저희들은 한 번도 요즘에는 그게 사실 적용 안 됩니다만 저희들 때는 학교를 입학시키러 간 적이 없고 부모가 저희들이 형 따라서 갔고 졸업식에 참가하신 적 없고 그다음에 뭘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똑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 참 똑똑하다. 그렇게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상당히 똑똑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부모가 그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나는 똑똑지 못해도 부모가 똑똑하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아버지 생각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참 진짜 행복이다. 이걸 아버지가 아셨기 때문에 이런 거고 어머니가 그런 거고. 근데 아까 경우는 말이죠. 부모님이 작용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아까 경우에 어머님 얘기는 여기 쏙 빠졌습니다만은 사실은 애가 난 미술의 적성이 있는지 난 모릅니다. 이 드라마 경우. 미술은 왜 했겠나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법관의 사모님이
어쩌면은 재능 교육이라고 해서 미술 선생도 붙여줘보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걸 찾았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무슨 얘기냐, 부모들은 정보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릴 때 편견을 갖지 말고. 근데 선생님 드라마 속에서는 미술 재능은 인정받았죠. 선생님한테도 그렇죠. 단단히 인정받고. 인정받았죠. 그런데 걔가 다른 적성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얘는 법대 적성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성검사 말씀하셨는데 적성검사에 보면요, 지능이 높은 사람은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적성이. 그래서 양수겹장이나 겁장이 나오네. 그때는 흥미검사를 해가지고 흥미검사와 그렇다고 일치되는 걸 찾아주는 거거든요. 시 선생님께서도 그 자기 희망대로 사학과 가셨는데 그때 부모님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사범학교 출신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국민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생을 선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국민학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 자신이 그 선생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교육을 해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성공을 거두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참 그 재미있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즐거운 생각을 가지고 학교 생활하니까 잘 웃죠. 아주 즐겁고요. 참 재미있고요. 그래서 이 동료들에게도 그런 말을 가끔 들어요. 당신은 뭐 이렇게 즐거우냐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아마 이만큼의 오늘도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잘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네, 그 말씀이 정말인 것이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그 신쌤을 좀 알아요. 언제든지 뭐 웃거든요. 그 무슨 일이 저렇게 좋은 일이 있는지, 어디서 돈을 주셨는지, 증권 값이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늘 웃어요. 참 그 행복한 모습이에요. 네. 어머니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성공 케이스가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어머니가 몇 살 때까지 중요하냐면 한 유치원 들어갈 때 하고 국민학교 들어가가지고 초기까지는 어머니가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딱 중요해요. 그 아버지 어머니 다 중요한 건데, 어머니가 너무 지나치게 오버액션 할 때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재능 개발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시키는 게 아니고 뭐 시킨다는 말이 장치에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런 걸 자꾸 봅니다. 남편 출근시켜놓고 이런 말을 하거든. 자꾸 우습다고. 남편을 출근시킨대요. 출근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어떻게 남편이 출근하는 거지.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뭐 학교 보내고 이럽니다. 남편 출근시킨다고요. 일어나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깨워서 출근시키는 거죠. 그게 그래 버릇하니까 애들도 말이죠. 계속 깨워주다 보면은 계속 깨워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참 정보를 제대로 잘 제공해 줄 때, 근데 부모들이 스스로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선생님 말씀했지만 학교 선생님하고 잘 의논하고 그런 경우가 성공해요. 또 전문 기관에 가면은 직업이 몇 종류냐 하면요, 지금 한 40만 종입니다. 직업이. 근데 부모들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내가 어떤 직업이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은 몇 개나 있어요. 어떤 부모님들이라도요, 직업 알라고 하면 몇 개 쓰라고 하면 쓸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골라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똑같고 선생님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86년도까지 한 5만 종이던 것이 지금 88년에 지금 40만 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걸 잘 제공해주고 아이들을 끌고 가지 않고 몰지도 않고 옆에서 잘 지켜보는 그런 때 성공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밤드늦게에서 이 시간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어머니들에게 자녀 진로 지도 문제에서 어머니들에게 충고한 말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국에 계신 그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가깝게 접근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방치, 즉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때 사과도 제공할 수 있고 또 가끔 등도 두들겨 줄 수 있고 그런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또는 너무 멀리 있지 말고 늘 어머니가 그 자리에 계시더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만 해주면은 아주 안정감 속에서 대학은 틀림없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그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그 인식의 문제요. 그야말로 의사 하나 판사 하나 그 가치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욕구 단계에서 먹고 사는 게 급할 때 인사말이 진지 잡수였습니까?
이때는 먹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잘 먹을 수 있는 직업이 선망의 대상이었고 근데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안전의 욕구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개는 1, 2등 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어디를 보냈나 하면은 1, 2등 하는 애들 그 무렵에는 전부 정치학과 아니면 법과를 갔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고 조금 지나니까 전부 의대를 보내려고 했어요. 나는 요즘에 재밌는 것은 지금 와서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온 얘기로만 보면은 전부 과학자를 만든대요 또. 그 1, 2등 하는 애들은 전부 과학하겠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과학자가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과학 아닌 쪽도 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적성검사를 해보고 흥미검사를 해보고 이러다가 부모님 의견도 듣고 선생님 의견 듣고 최종 판단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이제. 네. 그렇게 해서 뭐 카운슬러나 선생님도 강요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판단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것이 됐으면. 오 선생님께서는 바로 이 방황하는 34세의 주인공에게 아주 결정적인 충고 말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34살의 나이가 절대로 늦진 않습니다. 지금도 아주 기가 막힌 좋은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드라마에 술도 몇 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주를 한 병 아닌데 2병 사야 되겠어요. 아버지 간병, 자기 거 단병. 그래서 다 한 잔씩 하고 아버지 지금 뭐 조금 내가 좀 다시 한번 시작해 볼란데 아버지 저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장을 좀 한번 열어보지 그지 않느냐. 34살 나이 아주 꽃 같은 기가 막힙니다. 이제 시작해도 절대로 늦지 않고 지금이 아주 가장 좋은 나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게 해야 되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붓을 사줘야 되고 고등고시를 하게 되면 육법선서를 사줘야 됩니다. 다만 본인의 희망과 적성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드라마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식들하고 조금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래서 한 달에 적어도 2번 정도는 같이 목욕 가셔서 벗고 마주보고 얘기를 하시면은 세대 차이도 줄어들고 의견도 많이 줄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속의 주성이도 아버지하고 목욕 좀 자주 갔으면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토요일이고 하니까 목욕 한번 가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